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이 역대 최다인 1,7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 수입이 25조 1천억 원을 달성이 가능하며 생산 유발이 46조 원, 취업 유발 효과는 46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의 관광 경쟁력은 세계 19위에서 16위로 높아지며 점점 높아지는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제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늘었는데 이 기간에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은 16%나 늘어나 세계 평균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외국 관광객 통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큰 변화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증가한 이유가 중국과 일본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중국의 단체 관광 금지 조치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일본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작년보다 26%가 늘면서 관광객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은 맞지만 새롭게 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입니다. 올해 미국 관광객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일본, 대만에 이어 방한 관광객 100만 명 이상 국가에 미국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을 급격하게 찾고 있는 이유는 한류 때문이었습니다. 김만진 한국관광공사 실장은 북미 시장 전체가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거리가 멀어서 관광객의 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TS의 북미에서 열광적인 인기는 아직도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BTS의 마이크 드롭 리믹스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6억을 돌파했고 DNA는 8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전세계 21개국 25개 제외문화원에서 K-POP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년째 진행하며 지난 8개월 동안 미국, 러시아, 태국, 인도, 독일 등 21개국에서 열렸는데 전체 수강생이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85%가 향후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류는 북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가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올해 처음 100만 명을 넘은 미국 관광객은 내년에는 더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더불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 곳은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와 중동 관광객은 올해 11월까지 29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남아 중동 시장을 대상으로 단체 전자비자를 도입하고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남아에 이런 제도를 적용하면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는 제한적으로 발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베트남 대도시 거주자 등으로 제한적인 현행 복수비자 요건을 개인 자산 20만 달러 고소득자, 현재 주요 기업 과장급 이상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남방국가 청년층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자유롭게 한국에 체류하면서 관광, 어학연수 시간제 취업 등이 가능하도록 한 아세안 관광 취업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한류가 가장 널리 퍼진 지역으로 경제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큰 손님인 중국도 놓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줄어든 중국 관광객은 거의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방한 중국 관광객은 551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6.1%가 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관광객들을 늘리기 위해 비자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 지역은 소득 수준 상위 13개 도시로 제한됐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신용 등급이 우수한 경우 복수비자를 발급하도록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 초에 시진핑이 방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내년에는 중국 관광객 수가 과거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한국의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아직까지 활동하지 못하고 있지만 시진핑 방문 이후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처럼 한류 열풍은 또다시 중국 전역에 퍼진다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 한 매체는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인 10명 중 6명이 한류는 5년 내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0년 초까지도 국내에서조차 한류는 언론의 과대 표장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한류 콘텐츠 이용자 4,4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응답자 대부분이 4년 이내 한류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이미 끝났다고 답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한류는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전 세계에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한류는 전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 가보고 싶은 꿈을 만들어줬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BTS는 1년 평균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4조 원이 넘고 10년간 유발하는 총 경제 효과가 56조 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류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의 저력은 내년에도 전 세계인들을 한국으로 끌어모을 전망입니다. 이상 진심TV였습니다. 홍콩 문제든 신장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정으로 본다. 23일 한중 정상회담 후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는 홍콩과 위구르 인권 문제에서 문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비춰지며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서 중국을 지지한 국가는 러시아, 북한, 이란, 파키스탄 등 중국과 친구로 지내며 미국을 적대시하는 국가들뿐입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설명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중국 측의 공식 항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소극적인 대응 때문에 중국 언론들은 청와대 해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 대통령의 입장을 집중 부각했고 중화권에서도 문재인도 중국에 무릎 꿇었다, 한국이 절을 했다는 등의 보도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비슷한 상황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국이 1대1로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는 중국 언론 보도가 나오면 청와대가 뒤늦게 부인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공세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을 친구로 만들겠다면서도 무리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한중 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면서도 사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라고 거듭 압박하면서 한알령 해제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한 기자가 작심하고 중국을 가짜 친구라고 비판했습니다. 문화일보의 신보영 기자는 가짜 친구 중국이라는 칼럼에서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서 한국의 동지처럼 보였지만 미국과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하자마자 돌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기자는 중국 주요 인사들의 오만은 심각하다며 4년 만에 방한한 왕이 외교부장은 한알령 해제는커녕 한국에 경고를 던졌고 시 주석도 사드 문제를 재거론하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문 대통령에게 경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기자는 이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 해리스 미 대사에게 총독이나 하는 질이라고 했던 정치권도 유독 중국은 비판하지 않는다며 군사장비 배치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중국이야말로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칼럼에 중국 측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중국이 특히 놀란 이유는 이미 다각도로 매수돼 친중 성향을 보이는 한국 언론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미국 허드슨 연구소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해외 언론을 친중 언론으로 매수하기 위해 매년 650억 위안의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는 내용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당황한 중국은 관영 환구시보를 통해 한국 언론이 너무 오버한다는 제목으로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환구시보는 양국 지도자가 만났을 때 각국 보도 내용이 다른 건 흔한 일이라고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일 정상회담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과 같은 날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보도가 달랐지만 일본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시 주석에게 홍콩과 신장 위구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사실이 일본 언론에만 보도되고 중국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환구시보는 이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협상 이후 양측은 각자 유리한 내용만 외부에 공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발표하지 않은 내용은 있지만 왜곡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사례와는 다릅니다. 환구시보는 또 방위비를 대폭 인상한 미국과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이야말로 가짜 친구라며 한미일 동맹관계를 흔드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일부 중국 언론들도 환구시보 논평을 전제하며 한국 언론들을 경고한 것이라는 제목을 달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한국 언론 압박이 향후 더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최근 한중일 정상은 중국 청도에서 오랜만에 화합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급해진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함께 친구로 만들려고 공을 들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홍콩과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와 일본인 감금 문제 등으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가짜 친구 파장을 일으킨 신보영 기자는 칼럼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이 2020년 대중국 외교 지침은 당당한 외교여야 한다. 이것이 가짜 친구에게 농락당하지 않으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이다. 자, 다른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유독 한 남성만은 두 손은 맞잡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마카오 관원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남성은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의 남편 시우포람 박사입니다. 이 행사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수뇌부가 대거 참석했고 람 박사는 왕이 외교부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맨 앞줄에 있었습니다. 마침 중국 중앙텔레비전을 통해 이 장면이 생방송되면서 중화권에서는 큰 관심이 쏠렸고 공산당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는 해석과 함께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시민들은 람 박사를 적진에 들어가 있는 시위대의 동료다, 람 장관의 남편이지만 정말 존중한다라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람 박사를 타임즈의 표지 인물로 합성해 올해의 인물이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람 박사를 나치 시절 히틀러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독일인 아우구스트 안디메스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안디메스는 당시 유대인 여성과 사랑에 빠졌는데 히틀러가 독일인과 유대인의 결혼을 금지시킨 데 항의해 경례 대신 팔짱을 끼고 있다가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람 박사는 영국 케임브리지대를 졸업한 수학자입니다. 같은 대학으로 연수 온 캐리람을 만나 1984년 결혼했고 현재 두 아들과 함께 영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파장이 커지자 홍콩 친중 세력은 람 박사가 중풍에 걸려 박수를 치지 못했다는 황당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람 박사는 행사 당일 시진핑 주석과 자연스럽게 악수도 나누고 장시간 무리 없이 서 있었기 때문에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홍콩에서 공산당의 지배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홍콩 대신 친중 분위기가 짙은 마카오를 일국연주의 성공 모델로 내세우기 위해 이번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따라서 이를 모를 리 없는 람 박사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던 것은 홍콩인으로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람 박사는 과거 일찍부터 중국 공산당에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캐리람의 홍콩 행정장관 출마를 극구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캐리람이 기어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자 람 박사는 외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자회견에 불참했는데 아내와 다른 정치적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캐리람은 당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대중적 지지도가 높지 않았지만 친중파의 몰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벌어졌던 우산혁명을 강경 진압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신뢰를 얻은 덕분입니다. 캐리람이 행정장관에 오른 후에도 람 박사는 아내와 거리를 두면서 역대 행정장관 배우자들과 달리 아무런 공직도 맡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가 일어난 후 수많은 홍콩 시민들이 숨지고 다치면서 람 박사는 캐리람을 역사의 주인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 선택권이 있다면 사퇴하고 싶다는 비공개 음성 파일이 공개되는 등 캐리람 장관은 사퇴를 내원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에 대해 굴복한 모양새를 보이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후임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역사의 주인이 되려 하지 않는 겁니다. 현재 홍콩 경찰은 중국 정부가 직접 지휘하고 있어 람 장관은 실권을 잃은 채 비난만 감당하는 희생양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시 주석이 최근 국가보안법 추진까지 지시하면서 람 장관은 당초 남편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홍콩 시민들에게 있어서 국가전복과 반란선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송환 것보다 더 위협적입니다. 지난 2003년 홍콩 정부는 이 법을 추진하려다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는데 람 장관이 이번에 또다시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 법을 밀어붙일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